저는 청주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청주에서 지금 30년 동안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근무를 하다가 올해 2월 28일 날 이제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명예교수가 된 거죠. 그래서 방금 전까지 이제 30년 동안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제가 지금 그 대통령 소속의 자치분권위원회 이제 분과위원장을 좀 맡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자치분권대학에서 이렇게 요청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치분권대학 강의는 제가 이제 오늘 처음 데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치분권대학의 강의의 수준이라든지 또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제가 이제 편의상 수강생이라기보다는 그냥 학생이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만은 학생분들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사실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강의는 그냥 내가 평상시 얘기하던 그런 수준으로 얘기를 할 예정이고요. 혹시 제가 강의하는 중에 혹시 저 얘기는 도대체 납득이 안 간다든지 잘못된 생각이라든지 하면 그냥 그때 서서없이 그냥 얘기를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어차피 2시간 강의 끝나면 저 그냥 가버리거든요. 다시 오산시 강의를 또 안 하게 되기 때문에 어차피 들으시면서 손해보실 필요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얘기하는 중에 혹시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그때 좀 얘기를 좀 지적을 해 주셔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일방적으로 제가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소통하는 기분처럼 이렇게 그냥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 서서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앉으셔서 듣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좀 지루하십니다. 아무래도 좀 짜증이 나죠. 저는 그래도 여기서 막 떠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지루하거나 짜증 느낌을 그냥 참지 마시고 혹시 질문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예, 제가 자꾸 물어보면 부담 가시는 것 같아요. 혹시 알면서도 답해서 틀리면 어떡할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아주 점잖게 그냥 가만히 알면서도 앉아 계시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저한테 오히려 거꾸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산시 이번에 강의 6번 중에서 제가 3번째고 제가 오늘 강의할 거는 이제 지방정부의 역할이 뭐냐. 그래서 이제 지방정부를 너무 광범위하니까 둘로 나눠서 저는 일반적으로 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통 다 알고 있었던 오산시 또 뭐 대한민국 또 대한민국의 무슨 행정안전부 뭐 이런 기본적인 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행정이니까 좀 이해는 되실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오산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없죠. 오산시가 뭐 하는 건지 잘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오산시에 살고 있는 한 오산시 시민으로서 분명하게 오산시를 책임져주고 또 심부름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무슨 생활 편이라든지 복지 문제를 실질적으로 사시는 주권자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봉사하는 일종의 이제 시빌 서번트죠. 그러니까 공무원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주권자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래서 심부름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중앙집권적 시대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마치 좀 높은 벼슬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인식이 되어서 정작 우리가 주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앞에서 우리가 좀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솔솔 긴다고 그럴까요?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자치분권이라든지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면서부터는 이 지역의 그 주민들, 시민들이 중심이다. 오히려 이분들은 일정 부분 우리를 도와주는 말하자면 심부름꾼이다. 이런 역할이 이제 많이 이제 확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치분권대학에서의 이러한 대학에서의 강의의 의미도 바로 이러한 이 시민주권의식, 자치분권 시대의 중심이 바로 이 주민이라는 주권자라는 그 인식을 좀 더 굳게 확신을 심어주고 확산시키자.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서 이제 이러한 그 자치분권대학의 강의가 준비되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초면에 이제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라든지 또는 자치분권 심포지움이라든지 자치분권위원회 이렇게 소개한 이유는 이것이 별도로 몇몇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참고로 참여하시면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알고 있으면 더 좋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자치분권 날, 지방자치의 날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행사를 전국의 도시를 돌아가면서 그렇게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할 때는
마치 무슨 박람회 하듯이 지방자치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다 와가지고 거기 와서 참여해서 어느 도시는 어떻게 자치행정을 하고 어느 도시는 어떤 축제를 하고 어느 도시는 어떤 식으로 주민복지를 하는지 그런 걸 다 부스를 차려놓고 모든 국민들한테 소개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제 이런 게 이제 지방자치 박람회죠. 또 이 자치분권 심포지엄은 뭐냐면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뭐가 문제인가?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말하자면 주권의식이라든지 자치분권의식을 더 확산시키려면 또 지방이 좀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는가? 어떤 정착을 만들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질의응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정부는 문재인 정부 2017년 5월 9일 날 출발하면서 지금 이제 3년 차로 접어들었습니다만은 적어도 이제 다른 정부에 비해서는 뭔가 지방을 좀 살려야 되겠다. 또 지방자치 발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대통령 소속의 자치분권위원회라는 것을 이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생각해 보면 이 지방의 발전이라든지 지방자치 발전은 정부만 해서도 안 되고 또 지방만 해서도 안 되고 또 시민들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정부도 어떻게든지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내보내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지방은 또 지방 나름대로 중앙보다 못지않게 능력을 함양해서 어떠한 업무라도 중앙정부만큼 잘할 수 있다 하는 역량을 갖추는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지역 주민이나 국민은 이러한 지방자치 흐름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 바로 이러한 것들을 중심에서 볼 때 중앙정부 차원에서 만든 것이 자치분권 대통령 소속의 자치분권위원회다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도 이제 위원이지만 27명이 지금 장관 3분하고 외부 위촉 24분 이렇게 있고요. 거기에 전문위원이 한 100여 명 되고 또 이 정부 산하에 있는 각 부처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이 한 50여 분 되고 해가지고 지금 저 강화문에 있는 중앙청 그 건물 8층에 거기서 이제 우리 이 자치분권에 대해서 대통령에 자문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알고 계실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의견이 있으면 그쪽에 홈페이지가 다 돼 있으니까요. 홈페이지 들어와서 거기다 의견을 다 넣는 란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자치분권위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좀 해달라. 너 이러이러한 정책을 좀 수행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의견을 주면 우리가 또 그걸 가지고 연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오산시 승격 30주년을 제가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제 여기 강의를 하려 올라보니까 홈페이지 들어가 보고 또 어저께 또 마침 저녁 6시부터 7시까지 KBS 1에서 열린 음악회를 엄청나게 그냥 성대하게 이렇게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참여하셨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게 KBS에서 열린 음악회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걸 해달라고 각종 기관에서 그 신청 문의가 지금 한 40-50개가 좀 줄을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KBS에서 그 매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방자치단체도 지금 226개가 있잖아요. 광역단체까지 이렇게 하면 243개가 있거든요. 그것만 해도 1년 소화하려면 일주일마다 하니까 다 못해요. 5년은 걸려야 모든 시군구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줄을 서 있어요. 근데 오산시가 어저께 했거든요. 대단히 자랑스러운 거죠.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오산시를 선전하는 겁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우리 5천만 국민들한테 오산시는 이렇게 살기가 좋은 곳입니다. 오산시민은 이렇게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산시민은 이렇게 삶의 질이 높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 오신 거기 많은 청취하는 참여하시는 분들 그 앉아 있는데 그 환호하고 즐겁게 같이 어울리고 그게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겠어요? 이제 그렇게 매일같이 지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그래서 여러분들 또 축제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한꺼번에 같이 모여서 단합의 시간을 갖고 또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또 자기 자손과 후손을 위해서 어떤 오산시를 우리가 물려줄 것인가 이런 거를 의논하면서 삶의 질을 높여가는 거죠. 그래서 이 열린음악회는 그런 의미에서 오산시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이고 더더욱이나 이제 30년이 됐잖아요. 예, 저도 충북대학에서 꼭 강의한 지 30년 됐거든요. 89년에 와가지고
2019년에 딱 30년 제가 했는데 30년 해본 동안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꽤 오랜 시간을 충북대에서 있었더라고요. 예. 그러면 오산시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30년 전부터 사시고 계시다면 한 고향에 한 지역에 꽤 오래 사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어쨌든 오산시에 대해서 뭔가 나름대로 관심이 있고 오산시가 뭔가 소개가 되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30년이 돼서 이제 거의 우리 공자 선생 말씀에 의하면 30에 입한다고 그랬거든요. 이제 우뚝 쓴단 말이에요. 혼자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이제 30년 된 오산시가 이제 우뚝 쓸 수 있는 건지,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은 어떤 건지, 그런 걸 한번 30주년을 기념을 해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갖는 것도 또 중요할 것이다 하는 얘기죠. 환영, 아름다운 오산시에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때만 되면 기회만 되면 오산시에서 이사 가실 생각하시나요? 어떠세요? 나는 오산시 너무 좋아. 또 오산시가 전국에서도 제일 살기 좋은 도시야.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어요. 이거 얘기할 때마다 한 가지만, 딱 하나만,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한 가지만 딱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지방자치고 자치분권이고 중앙이고 지번이고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살고 있는 내 지역, 내가 살고 있는 내 집, 내가 살고 있는 내 아파트 가격이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들. 우리 집값 좀 올랐어? 거의 99%야. 뭐 지방지 어디 가서 물어봐도 제일 관심 있는 건 뭐냐면 뭐가 유치가 됐다, 뭐가 산단이 만들어진다, 무슨 대학이 온다 그러면 야, 그러면 여기 집값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집 땅값 올라가요? 이번에도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3대 그 신도시 발표했잖아요. 근데 지금 발표하면 다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좋은 도시를 국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수도권에 그 밀집을 갖다 분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근데 다 좋아합니까?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심지어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제2신도시에 배정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2신도시가 서울에서도 멀다고, 지금 현재 발표한 뒤늦게 발표한 제3신도시가 더 서울에 가깝다고, 그 거리에 차이가 있는 거 하나만으로 화가 나가지고 지금 집단 시위하고 엄청난 그런 지금 말하자면 분노를 폭발하고 있잖아요. 딱 한 가지 이유가 뭐예요? 우리 집값이 안 오르다는 거예요. 우리 집값이. 여러분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세종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그죠? 대단한 도시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에 특별시가 3개가 있잖아요. 그죠? 어디일까요? 서울특별시, 또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제주특별자치도. 이렇게 3개가 특별자가 들어가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화나지 않아요? 오산특별자치시 그러면 안 돼요? 왜 3군데만 특별자를 붙여주냔 말이에요. 그게 뭔가 좀 이 특별자가 들어가면 국가가 특별히 관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특별자가 스페셜하게 뭔가, 이건 그냥 제가 농담 우스갯소리 하지만 뭐 특별 그러면 뭔가 돈도 더 줄 것 같고 뭔가 다른 시에 비해서 더 대우도 잘해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종특별자치시가 지금 막 진행 중에서 언제까지 국가가 공식적으로 돈을 지원하냐면 2030년까지 지원을 합니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작의 의미는 너무 지나치게 서울특별시에 집중되어 있는 이것을 뭐 어떻게든지 좀 분산시켜보자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수도권 아니면 이 서울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전국이 좀 골고루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깊은 철학적 차원에서 세종특별자치시를 만들었는데요. 정작 세종특별자치시에 와서 이사 오는 주민들의 생각 중에 대부분은, 저도 거기 가서 많이 질문도 해보고 그랬습니다만 대부분이요, 제가 올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집값이 올라가서 기분이 좋아요. 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그때 살 때보다 집값이 2억이 올랐어요. 지금 분양해도 늦지 않아요. 빨리 오세요. 프리미엄이 1억이 올라가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세종시 가는 게 사실 아파트값 올라가는 거 기대해서 가는 건 절대 아닐 것 같은데 어디를 가도 뭐 서울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서울 얘기는 정말 저도 소름 끼쳐서 할 얘기가 없어요. 저도 예, 강남 강북만 해도 차이가 있죠. 그죠? 마영송이라고 또 차이가 있죠. 하여튼 좌우지간 이 자치분권 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전국 어디에 살든지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아파트 가격이 좀 올라가기를 바라는 거는 거의 100% 같은 생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굉장히 힘들어서 우리 이 오산시에도 나름대로 여기 행정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오산시도 또 이 시내 중심이 있을 거고 또 변두리가 있을 거고 그런 행정구역 또 오산시에 또 관광지가 있을 거고 대학이 있을 거고 상가가 있을 거고 행정지역이 있을 거고 이런 것에 따라서 또 같은 오산시 22만 명의 생각도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오산시 22만 명 많지도 않은 인구인데도 불구하고 22만 명조차도 단합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22만 명 있잖아요. 우리가 대개 GDP 그러면 국가의 총생산 규모죠. 우리가 지금 3반물이 조금 더 GDP가 3반물이 조금 넘었어요. 그러면 이제 되게 선진국이라고 우리 말하자면 IMD라든지 뭐 이렇게 IMF라든지 이런 데서 되게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거기에 이제 하나 또 추가가 되는 게 GRDP라고 있어요. GRDP는 뭐냐면 자기 지역에 있어서의 그 소득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산시의 GRDP는 얼마일까? 그랬을 때 제가 얘기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한번 그냥 생각해 보세요. 자, 5만 곱하기 20만 곱하기 5만 결과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같죠. 그죠? 오산시 전체의 크기의 GRDP는 5만 곱하기 20만. 그죠? 20만 곱하기 5만. 결과는 뭐야? 똑같습니다. GRDP의 규모가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산시에 사는 분들이 22만 명이 1인당 1년 수입이 5만 불 되는 게 좋습니까? 22만 명의 50만의 오산 시민이 2만 불의 국민소득 GRDP를 갖는 게 좋습니까? 예? 5만 불 갖는 게 좋죠? 1년에 내가 12월 31일 날 내 주머니에 2만 불 들어오는 것보다 5만 불 들어오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근데 오산시 전체 규모는 인구가 50만일 때 2만 불이거나 인구가 20만 명일 때 5만 불이거나 오산시의 경쟁력 크기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해주느냐. 우리가 자치분권이나 지방자치를 할 때 꼭 인구수가 많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지방자치가 가장 발달된 나라 몇 개만 꼽아라 그러면 반드시 들어가는 나라 중에 하나가 스위스예요. 반드시 들어가는 나라가 덴마크예요. 반드시 들어가는 나라가 스웨덴이에요. 근데 인구가 다 얼마냐? 스위스가 670만, 덴마크가 700만, 스웨덴이 550만, 인구가 우리나라는 5,200만입니다. 근데 그들 나라 GDP가 얼마냐? 10만 불이에요, 10만 불. 우리 지금 겨우 3만 불 보내서 되게 좋아하잖아요. 인구는 5,200만 명인데, 1인당 들어오는 수입은 3만 불이에요. 근데 스위스는 인구는 많진 않아요. 6만 5천 명이지, 650만 명이지만 1년 뒤에 12월 31일 날 주머니에 10만 불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나라를 뭐라 그러냐? 작지만 강한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지만 삶의 질이 높은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작지만 지방자치가 발전된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구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수준이 비슷한 정도가 어느 만큼이냐. 서울 시민과 오산 시민의 격차가 어느 만큼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국이 비슷한 수준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모두가 다 서울이 굉장히 자치가 잘 돼 있고 수준이 높은 사람이 간다고 가정할 때 적어도 더 이상은 서울이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는 그 순간 전국은 아마 비슷한 수준이 될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서울에 있으나 오산에 있으나 별로 격차가 없겠죠. 스위스나 덴마크나 네덜란드 다 그래요. 어디에 있든지 수입도 비슷하고 수준도 비슷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만약에 오산시에 살고 있는 것 자체를 좀 부끄럽게 생각하고 오산시에 살고 있는 것 자체를 혹시 제가 능력이 없는 거라고 판단하는 순간 이 자치분권을 빨리빨리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뭐예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이 줄어들수록 자치분권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이 격차가 없어질수록 전국이 골고루 비슷한 수준이 된다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러한 인식을 위해서 우리가 그 자치분권 대학에서 이러한 인식을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먼저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우리가 인구가 감소하고 뭐 시골에 가면 죽고 지방자치가 없어진다. 그거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10명이 살아서 대한민국이고 1000명이 살아도 대한민국이고 10,000명이 살아도 대한민국이고 10만 명이 살아도 대한민국이고 100만 명이 살아도 대한민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에 있는 한에는 인구의 크기와 달리 어느 지역도 그 지역의 삶의 질을 높여줘야만 되는 그런 국가적인 책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각각의 작은 도시, 중간 도시, 큰 도시의 개념에 그걸 떠나서 자기 지역의 인구가 적은 지역이든 많은 것은 상관하지 말고 우리 지역은 우리 지역대로 우리 지역의 삶의 질이 잘 알차게 꾸며질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서 인구는 20만 명이지만 5만 불 이상으로 서울시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소득이 많을 수만 있다면 그건 아주 오산시로서는 성공하는 자치시가 되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움직여 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세종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가장 지금 현재 이 세종시를 갖다가 지금 여러분 세종시 가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제 세종시예요. 이렇게 세종시인데 여기가 지금 굉장히 국가가 지원하는 거, 나머지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종시 맨 처음에 만들 때 여기를 세종 행복도시라고 해서 여기 지역만 투자하는 걸로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이 부분에 많이 차지하는 게 어디냐면 조치원이라고 해서 연기군이 중에 일부를 뺏어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나머지 연기군이 화가 난 거죠. 여기가 같은 연기군인데 일부를 뺏어가고 여기 나머지는 그대로 행정특별자치시가 안 돼버리니까 이 나머지 지역에서 계속 매일같이 시위를 했어요. 그래서 연기군을 몽땅 다 세종시로 편입해달라. 그래서 이제 여기 전체가 다 이렇게 해서 세종시가 된 거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만 지금 현재 2030년까지 국가가 예산을 지급해서 거기에 고수히 말하자면 정부에 있는 청사들을 옮기고 여기를 갖다가 행정특별자치시로 여기를 만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런 거 하나도 실질적으로 뭐예요? 자치분권을 위해서 지방자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러한 격차를, 갭을 최소화시켜가면서 정책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지혜롭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226개 시에서 만약에 정부에서 특별히 오산시만 사랑해. 그래가지고 오산시만 매년 1,000억을 갖다 지원하고 옆에 있는 도시에는 돈을 안 준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다른 옆에 있는 도시, 뭐 화성시라든지 수원시에서 화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 효율적으로. 가급적이면 그 차이를 줄이려면 기본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일정 부분을 비슷한 수준으로 주고서 그 다음에 그 지역 나름대로의 발전에 따라서 차등전해야 되지 않는가.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조차도 기왕이면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하지 말고 지방에 있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다양한 전략이지만 각각의 자기 지역에 맞는 특선된 전략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거, 그게 지방자치의 핵심 요소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기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는 정책과 전략을 세워서 거기에 따른 지원을 받아가면서 자기 지역의 발전을 추구하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자치분권과 지방정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하면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같이 많이 떠오르게 되고, 이 자치분권 신범제도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전국이
균형에 잡힌 그런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겠는가? 이거를 인적해서 우리가 이렇게 논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로 설명을 하자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선 첫째로 봐야 될 것이 결국은 지방자치권의 강화와 중앙정부의 권한 이용이라는 거죠. 이양이라는 거죠. 이건 좀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현재 우리 말하자면 크기로 따지자면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공자 선생님이 말씀하신 수신제가 치구 평천하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수신제가 치구 평천하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말하자면 자기 몸을 잘 수양하고 인격을 쌓고 학식을 쌓고 덕망을 쌓는 거 이게 이제 수신이죠. 그죠? 그런 다음에 뭐 한다고요? 재가를 한단 말이에요. 재가. 그래서 이 가정을 결혼도 하고 자녀를 잘 키우고 자녀에게 교육도 잘하고 부부간의 금실도 좋고 그 다음에 자녀하고 부자 유친하고 이렇게 해서 집안을 아주 편안하고 안전하게 잘 다스리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치국한단 말이에요. 나라를 다스려. 그래서 그 다음에 도지사도 나오고 시군수도 나오고 의회 의원도 나오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뭘 하죠? 평천하란 말이에요. 평천은 뭐예요? 그 나라 전체를 책임져주는 뭐 대통령을 나온다든지 왕이 된다든지 황제가 된다든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신제가 핑천하 그러면 우리가 흔히 뭐라고 생각하냐면 수신한 다음에 제가하고 제가한 다음에 치국하고 치국한 다음에 평천하고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해요. 근데 이런 사고는 사실은 어떤 사고냐? 중앙집권적인 사고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앙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 준다고 중앙에 의존하는 사고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자치분권 시대에 지방의 능력이나 중앙의 능력이나 비슷한 수준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신 이꼬르 제가 이꼬르 치국 이꼬르 평천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몸을 인덕을 잘 갖추고 수양을 잘하는 사람은 뭐 할 수 있다요? 곧바로 대통령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곧바로 황제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집을 갖다 편안하게 잘 다스리고 문제없이 잘 이끌어가고 애들 교육도 잘 시켜? 훌륭한 가장이네. 곧바로 뭐예요? 장관 될 수 있어요. 도지사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치분권 시대에는 오산시장은 반드시 대통령보다 항상 아래에 있어야 되고 경기도지사보다 항상 아래에 있어야 되고 그런 인식의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혹시 우리가 출세의 사다리라고 잘 아세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들. 막 동장이나 이장에서 통반장 잘하고 그러면 야, 너 한번 이번에 군의원 한번 나가봐, 시의원 한번 나가봐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의원 나가서 합격이 당선이 됐어요. 그 시의원 당선된 다음에 또 잘하면 야, 너 시의원 잘하는데 한번 시장 한번 출마해봐. 그 시장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한 모양이죠. 그 시장에 나서 됐어요. 야, 너 시장 오산시장 잘하니까 야, 너 경기지사 한번 나가봐. 경기지사 잘했어요. 경기지사니까 야, 너 경기지사도 잘하는데 인구 1,300만 명 경기지사니까 이제 대통령 한번 출마해봐. 이렇게 가는 개념. 이게 뭐예요? 출세의 사다리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그렇게 안 할까요? 스위스 같은 나라 그런 거 안 해요. 스위스는 어때요? 중앙에서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젊은 나이에도 자기 지역에 와서 일을 합니다. 자기 지역에서 주의원도 하고 자기 지역에서 카운티 의원도 하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 한 사람은 오산시장 하면 안 되나요? 이거 쑥스럽게 대통령인데 무슨 오산시장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자치분권 시대에는 여기 오산시 주민이나 다른 어느 지역 주민이나 같은 수준에서 자기 지역의 질만 발전시키면 서울보다 훨씬 나은 지역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오산시 살면서 내가 강남에 사는 사람보다 못하다 그런 생각하고 사세요? 그거 어떻게 삽니까? 평생을.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러한 당당함, 자부심, 그 다음에 자기 지역에 대한 발전에 대한 인식 이런 걸 자꾸 생각해 주는 거 그게 자치분권 시대의 우리의 인식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이 지방에서 하면 안 되고 중앙정부도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뭐예요? 주민 참여 증대를 위해서 지역에다가 많은 권한을 이용해 주라는 거예요. 그냥 많은 권한을 이용해 줘서 중앙의 허가를 받았어야 되는데 이제 오산시에만 가면 허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돼서 중앙의 권한이 많이 지방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권한만 내려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걸 일할 수 있는 오산시의 인력도 늘려주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도 같이 늘려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권한만 내려주게 되면 오산시에서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왜? 일만 시킨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두 비용도 주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생각해야 돼요? 중앙정부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앙의 허가를 받으러 가지 않고 오산시에서 허가만 받으면 오산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또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뭐예요? 지역의 자율성 증대와 창조성이 강화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표적인 게 항상 뭘 하려면 뭐예요? 항상 뭘 하려면 뭐예요? 돈을 달라죠, 돈을. 그러니까 이게 재정 문제가 딸려가요. 근데 우리 재정 문제는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이 내는 세금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에서 내는 세금이 다 오산시로 갑니까? 딴 데로 갑니까? 오산시로 안 가고 중앙으로 많이 가죠. 지금 그 구조가 지금 얼마로 되는지 아시죠? 8대 2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세금을 내잖아요. 열을 냈다 그러면 8이 중앙정부의 그 예산으로 들어가고요. 2이 오산시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는 이거를 7대 3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 1이라도 지방에다 더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요. 그게 이제 수입 구조인데요. 지출 구조는 진짜 정말 어떤 줄 아세요? 4대 6이에요. 중앙에서 4를 쓰면은요. 전국에 있는 지방 정부에서 쓰는 일이 6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거하고 똑같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세금을 거두면 중앙은 4를 가져가고 지방은 6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해요? 오산시장님 만나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났네. 이 돈이 없어서. 빨리 내가 오늘 그 서울에 올라가서 예산 좀 신청해서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오산시민이 내는 세금만 가지고는 오산시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교부금도 더 받아야 되고 국고 보조금도 더 받아야 되고 그런 일 때문에 누구를 시켜요? 우리 주민들은 능력 있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 그게 뭐예요? 중앙에서 돈 많이 타오는 사람. 그렇게 되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율성 증대와 창조성을 많이 하려면 우선 재정에 자리 문제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뭐예요? 복지도 증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몇몇 가지는 중앙정부에서 해주지만 또 몇몇 가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복지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아기 낳았을 때. 아기 낳았을 때 어느 지역 가면 막 300만 원 줘요. 아기 낳으면. 근데 어느 지역은 한 푼도 안 줘요. 저 지방 가잖아요. 경상북도나 전라도 그런 데 가면 인구가 없는 자치단체는요. 너무 인구가 없어가지고 아기만 낳으면 내가 이거는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서 그런데 1,000만 원 준다는데도 내가 들어본 것 같은데 확실한지 모르겠어요. 오산시는 아기 낳으면 얼마 주나요 지금? 150이요. 그 적정한 수준으로 주군요. 예, 그런 게 있죠. 또 노인 기초 그 연금에서 이렇게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 가장 그것도 그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이렇게 채택해가지고 얼마를 지원할 수가 있어요. 또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로 자기 자치단체에 있는 예를 들어서 순국선열, 호국영령 가족, 애국자 가족이다. 이랬을 때 그분들한테 월 얼마나씩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6.25 전쟁 때 굉장히 장렬하게 희생했다든지 또는 할아버지가 이 독립운동 때 애국자로서 일을 하셨다든지 이러면 자치단체에서 또 그 일정 부분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건 다 전국 지역별로 달라요. 예산에 그런 자치단체장이나 의회에서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액수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그런 거 많이 주는 쪽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 생각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사 가는 기준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교육이 좋은데 일자리가 많은데 이런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거긴 가니까 세금이 한 푼도 없대더라. 그 도시를 가면은 세금을 1년 동안 안 내도 된다더라. 그 세금 안 내는데 가고 싶죠. 그렇죠? 그 지역을 가면은 1년에 우리한테 월 100만 원씩 준대더라. 그럼 거기 가서 살고 싶죠. 그런 차이가 현재 우리나라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차이에 따라서 말하자면 지역의 자율성 문제가 나오죠. 또 이 지방 정치하고 중앙 정치의 예속과를 이제 극복을 해야 돼.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출세 사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거기에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주민자치를 하는데 그 주민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지방 선거를 하는 겁니다.
그 뒤에 하겠지만 그 지방선거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 지방선거하면 4년마다 하게 되면 되게 누굴 뽑잖아요. 그 누굴 뽑는 사람이 많이 안 뽑아요. 여기 22만 명이면 아마 뽑는 사람이 한 20-30명 정도 뽑을 거려. 그죠? 뭐 뽑아요? 시장님 뽑고 시의원 뽑고 도의원 뽑고 그 정도 뽑아요. 근데 그 20-30명 뽑는 거를 선거를 해서 그 사람들이 4년 동안을 여러분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이제 그런 역할이 결국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역할이 이 선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굴 선택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거를 어떻게든지 좀 차단해서 오산에 훌륭한 분이 오산에서도 일할 수 있게 해야지 자꾸 중앙으로 출세해서 올라가는 것만 능사는 아니다. 이런 걸 또 극복해야 되고요. 또 지방정치 중앙정치 관계에서 이것도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정당 공천이 지금 하잖아요. 아직까지도. 그러면 대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이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산시 국회의원이다 그러면 어느 당 소속이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이 여기 시장 후보자들이라든지 또는 도의원이라든지 시의원에 대해서 공천하는 권한을 좀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꾸만 이 국회의원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또 대통령한테 잘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방자치 되겠어요? 나중에 되고 난 다음에 신세를 졌으니까 중앙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장들이 뭘 선언했냐면 제발 기초단체만큼만은 정당 공천을 하지 말자. 지금 그렇게 선언까지 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바로 지방정부와 관련돼서 해야 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하나 더 봐야 될 것이 주민자치를 위해서 자치분권 헌법 개헌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헌법 개헌 주장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 어디서 많이 하면 시민단체에서 많이 합니다. 이제 시민단체 잘 아시죠? 여러 가지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시민단체가 이제 자발적으로 이 오산시에도 많이 있으니까 오산시 발전을 위해서 시민단체가 나서가지고 어떻게든지 시민단체의 의견을 좀 반영해 줘가지고 우리가 자치분권하려면 헌법부터 고쳐야 되고 이런 얘기를 주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거버넌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적으로 공직자들과 시민단체가 같이 협력해서 의논해가면서 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거버넌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전에는 그거를 우리가 정부만 하는 거를 거블먼트라고 그러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 거버넌스 개념에서 일반 여러분들하고 공직자들하고 자주 만나서 의논해가는 과정에서 그 공직자들이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거 이런 일을 자꾸 많이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자치분권 거버넌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 거기에 자치분권을 위한 개헌 논의 현황을 좀 얘기했는데요. 국회 개헌 특위에서 얘기했던 게 있고요.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얘기했던 게 있고,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에서 한 얘기가 있고, 또 이제 과거 국민의당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고요. 자치분권, 지방분권 개혁 국민회의에서 한 얘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대개 보면 내용은 이거는 다 여기서 나온 내용은 다 뭐예요? 헌법에다가 뭐예요? 자치분권에 대해서 반드시 명기하자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그 헌법에 그게 아직 표현이 안 돼 있거든요. 심지어 지금은 잘 아시죠? 우리 지방자치법 자체가 개정이 돼서 지금 올라가 있어요. 어디가 있을까요? 국회가 있단 말이에요. 국회. 지금 국회가 지금 안 열리고 있어요. 이 국회에 가 있어서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작년에 우리가 올렸던 지방자치 새롭게 좀 하자는 지방자치법조차도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시간은 없지만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도 수신제가 치고 평천에 얘기했는데 거꾸로 반대로 얘기할게요. 반대로 얘기하면 뭐가 되냐면 제일 높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거 헌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법률이 있죠. 그죠? 법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대통령령이 있어요. 대통령 다음에 뭐야? 국무총리령이 있어요. 국무총리령 다음에 장관령, 부령이 있어요. 부령 밑에 뭐가 나온지 아세요? 바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조례가 있어요. 조례가.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낮아요. 조례 밑에 또 뭐가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이 조례는 뭐예요? 지방의회가, 이 오산시 의회가 만드는 걸 조례라고 하고요. 그 밑에 마지막으로 있는 게 뭐야? 규칙이 뭐예요? 오산시장이 만드는 거예요.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위에서부터 쭉 내면 여러분 헌법 잘 아시잖아요. 국회에서 통과한 법 아시잖아요. 그런 것보다 더 상위에 있지를 못하니까 조례에 설사 있는 거를 이게 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이 돼버리면 아무런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헌법에다가 뭘 하라는 거죠? 지방자치에 대한 규정을 둬서 예를 들어서 조례의 권한도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하자.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럼 조례에서 정한 대로 오산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지방자치법이 좀 올라가 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 내용으로다가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자치분권에서 개헌도 좀 필요한 상황이다. 근데 지금 이게 아직 그 개헌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어떻게든지 이 헌법 개헌을 하겠다고 87년에 만든 헌법이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이제 헌법 개헌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방 정부 분야를 크게 이제 본다면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를 배울 때 여러분들이 상권 분립 배우셨죠, 그죠? 똑같은 거죠. 입법, 사법, 행정이 있듯이 똑같이 뭐예요? 지방 정부에도 뭐가 있어요? 자치 행정 분야가 있고 입법 분야가 있고 사법 분야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방 자치 행정 분야하고 입법 분야는 그런 대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법 분야는 조금 달라요. 그럼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알겠지만 연방제 국가가 있고 단방제 국가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연방제 국가의 대표적인 국가가 어딜까요? 연방제 국가의 대표적인 국가. 그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스위스, 그죠? 스위스. 그죠? 선진국인. 또 어디가 있을까요? 독일. 또 어디가 있을까요? 미국. 그죠? 또 어디가 있을까요? 카나다. 예? 또 어디가 있을까요? 호주. 제가 최소한 5개 나라는 꼽았는데 5개 나라가 좀 괜찮게 사는 나라인가요? 아닌가요?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북한의 고려 연방제 때문에 연방제에 대해서 좀 그렇지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선진국들이 다 연방국가입니다. 연방국가. 자, 그러면 교수님 그렇게 하면 그럼 연방제로 꼭 가야 되겠네.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연방제 국가 아닌 데서 잘 살고 선진국은 없나요? 많아요. 거기도 많아요. 대표적인 나라가 어딘지 아시죠? 프랑스하고 일본이에요. 일본. 예. 그래서 프랑스하고 일본은 단방제 국가예요. 예. 그런데 다만 단방제 국가인데 뭘 잘하느냐? 지방자치를 잘해요.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고도분권 국가라고 불러요. 우리는 아직 고도분권 국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랑스나 일본에 가면 연방제가 아닌데도 지방자치가 잘 발전이 돼가지고 어느 지역을 가도 골고루 다 잘 산단 말이에요. 어느 지역을 가도 다 깨끗하단 말이에요. 어느 지역을 가도 다 그 지역의 대학들이 우수해요. 연방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그래서 우리 지금 현 정부에서 지방자치 모델을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연방제에 준하는 국가로 가긴 하지만 연방제는 아직 아니고 그래서 단방제 국가에서 지방자치를 잘하는 나라, 대표적인 나라인 프랑스와 일본의 모델을 가급적이면 많이 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법부의 경우는 연방제 국가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건 비슷하게 가는데 연방제 국가는 미국 같으면요 주법이 다 따로 있어요. 주법이. 예, 그래서 그냥 그 주에서 결혼 애식이라든지 그 밖에 심지어는 그 어느 주는 독자적으로 외교도 하고요. 또 어떤 주는 또 독자적으로 군대도 갖고 있어요. 그런 정도로 완전히 50개 국가가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냅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범죄자가요 막 도망가요. 다른 주로. 그럼 다른 주에서 체포를 못해요. 미국은 그래요. 어느 주에서는 내가 이런 조건이면 결혼을 못해. 근데 막 도망가 둘이서 손잡고서 막 도망가 다른 주로 가. 그럼 거기서는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마치 50개 나라가 있는 것처럼. 그게 연방제 국가가 그래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연방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제 입법권이라든지 자치 행정권은 상권 분립에 준해서 어떻게든지 가급적 권한을 늘리지만 사법의 권한은 좀 외회적인 조항으로 다뤄주고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특별자가 붙는 게 세가가 있고 강역시가 있고 또 등등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현재 지방 정부 분야에 대한 특성을 갖다가 여기다가 한문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방과 중앙은 가급적은 같이 뭐예요? 주민주권. 이게 그러니까 지방만 요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중앙에서 그런 인식이 있어야 돼요. 중앙정부에서 행안부에서 국무총리가 대통령께서 이런 인식이 같이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또 거기에 하나 또 추가로 누가 있어야 돼요?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법이 통과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지방과 중앙이
잘 해야만 우리가 지방정부 분야를 제대로 자치분권에 맞게 움직여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자치행정, 입법, 사법 세 개주로 참고로 좀 나눈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자치행정 분야에서는 어떻게든지 국가의 사무가 자치 사무로 많이 이양이 돼야 되고, 인력과 재원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이 좀 지원해 줘야 되고, 또 여기 요거 하나 있어요.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는 거. 요것도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요건 뭐냐면요, 우리가 중앙정부기관인데 중앙에만 놔두면 너무 힘이 드니까 지방에도 지청 갖다 두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양청이라든지 이런 거, 항구가 3면이 바다잖아요. 그러면 어디 한 군데 있으면 목포에서 부산까지 가야 돼요. 또 인천에서 부산까지 가야 돼요. 이러니까 이런 지청들을 놔둬요. 또 산림청 같은 것도 지원이 있단 말이에요. 산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 강원도에서 산불이 났는데 저기 광주 가서 그 논의하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청들을 놔둬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바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있는 도시의 경우는 거기 자치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도청이든지 시청이든지 있어요. 그 둘이 상충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일을 그 지역에 있는 자치단체 일로 좀 주자. 그래서 골고루 전국에 다 그 역할을 다 자치단체에 나눠주자, 이런 거예요. 요 주장은.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죠? 주민참여증대하고 직접민주주의.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이제 주민들이 이제 5,100만이면 한 군데 모일 수가 없잖아요. 5,100만 명이 한 군데 모여서 여의도 광장에 모여도 아마 얼마나 모일까? 한 100만 명 모일까요? 그런데 5,100만 명이 다 똑같이 주권자라서 한 군데 모여서 회의합시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주민자치를 하게 된다면 작은 단위로 226개 작은 단위로 하는데, 우리 오산시만 해도 22만 명인데 열린음악회에 22만 명 다 왔을까요? 아니죠. 아마 그렇게 많이 와봐야 1, 2만 명 왔을 거예요. 그럼 1, 2만 명이 22만 명의 대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그 지역 주민의 의사가 다 반영될 수 있는 거, 어떻게든지 그렇게 좀 해주면 좋겠다는 거. 그게 뭐예요? 직접 민주주의다 이거예요. 가급적이면. 그래서 뭐 주민 투표를 한다든지, 주민 소환을 한다든지, 뭐 주민 참여를 한다든지, 주민 참여 예산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지 그 지역 주민이 자기 지역의 일을 언제든지 하나라도 좀 해결하는데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자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자치조직권, 이거는 뭐죠? 거기에 부시장 또는 뭐 국장 이런 사람은 또 어떻게 누가 인사를 하냐, 이런 거의 부분. 자치재정 아까 얘기했죠? 보조금은 얼마나 하고 또 교부금은 얼마나 하느냐, 이거를 가급적이면 지방에 많이 처음부터 넘겨주는 이런 방법. 아까 특례시는, 이건 또 특례시는 또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건 또 뭐냐? 아까 우리 대한민국에 이 17개 광역시가 있고 223개 기초단체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별도로 3개의 특별시가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특례시가 또 나왔어요. 사실 오산시로서는 좀 해당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금 광역자치단체를 하려면 인구가 최소한 조건적으로 100만 명 이상이 돼야 돼요. 그 인구가. 그렇죠? 여러분 광역시 아시잖아요. 그렇죠? 서울시 빼놓고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이렇게 있는데 그 100만 명이 다 넘어요. 근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100만 명이 넘는데도 광역시가 안 된 데가 세 군데가 있어요. 세 군데가. 어디일까요? 수원시, 그다음에 고양시, 그리고 하나가 어딜까요? 창원시. 이렇게 세 군데가 100만 명이 넘는데 광역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억울하죠. 광역시가 되면 권한이 좀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100만이 넘는데도 권한이 없으니까 거기 지역 살고 있는 사람은 국민 주권이 많이 침해받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요구를 막 하니까 일정 부분 얘기를 그럼 특례시라고 하는 거를 좀 만들어주면 어떨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특례시의 개념에 포함되는데 거기에 안타깝게 안 들어가는 도시가 하나가 있어요. 어디냐면 우리 아시죠? 성남시. 성남시가 97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남시는 뭐라 그래요? 야, 겨우 3만 명 부족한 거 갖고 안 해주면 어떡해? 그거는 말이야, 서울에 말이지, 사람들이 우리 성남시에서 얼마나 똥오줌 많이 싸고 그러는데 그것까지 다 생각해. 하루에 유동인구를 생각해봐. 성남시가 쓰레기 처리도 얼마나 많이 준대. 3만 명 갖고 안 되면 억울해. 우리 97만 명이 좀 해줘. 이런 데도 있고요. 또 우리 청주시 같은 경우는 85만 명인데
인구는 적지만 면적이 서울보다 더 커요. 이 땅덩어리가 큰데, 왜냐하면 청주청원이 합했거든요. 통합시가 됐거든요. 그럼 이 인구를 이렇게 하고 농사 지르면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관리하려면 야 사람만 관리해 땅도 관리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85만 명이 노조 이런데. 오산시는 뭐라 그래? 무슨 소리 하고 있어? 22만 명이 특례시해줘. 왜 해줘? 우리 오산시는 일당 100이야. 한 사람당 100명의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우리는 220만 명이 살고 있어. 한 사람의 역량이 다른 시에 사는 사람보다 10배는 능력이 있단 말이야. 머리도 좋고 아는 것도 많고 하는 일도 10배를 많이 하는데 이 인구 20만이면 무슨 문제야? 200만 명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알아서 해줘. 뭐 이런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특례시 요구를 많이 해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과제가 이제 여기에 자체적 입법, 사법에서는 우리가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야 될 그런 과제예요. 제가 아까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건데 사실은 이게 주민 참여고 주민 중심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 단체장을 안 뽑는 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그냥 하나 여쭙겠는데 여기 계신 분들 다 오산시장 하실 수 있죠? 그렇죠. 이제 제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도시가 좋은 도시냐 하면 농담이지만 만약에 22만 명이 살고 있으면 누구를 오산시장 시켜도 다 잘할 수 있으면 그 무지 좋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몇몇 사람만 할 수 있고 나는 못해 이렇게 되면 별로 좋은 도시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 그래요. 그러니까 오산시에 살고 있는 주민 누구라도 오산시장을 시켰을 때 어느 누구가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잘할 수 있는 정도 수준. 그러면 그게 이제 오산시가 만약에 수준이 굉장히 높은 도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데 22만 명을 동시에 다 시장을 줄 수가 없잖아요. 각 다 자기 집을 오산시청이라고 부를 수 없잖아요. 그리고 헛수없이 여기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헛수없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합의해가지고 양보한 거란 말이에요. 야, 너 4년 동안 네가 좀 해봐. 너 한번 너 시킬 때 고생 좀 신나게 해봐 좀. 그 대신에 너 잘해야 돼.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시킨 거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시켰는데 알고 보면 4년 동안 그 사람이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야, 이게. 우리가 우리 주민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4년 동안에 그 시장이나 시의원이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일 감시를 해야 된다. 모니터를 해야 된다. 시민단체에 가서, 시장실에 가가지고, 의회에 가가지고 모니터가 사진 찍고 제대로 하는지, 돈을 잘 쓰는지, 예산 분배를 잘 하는지, 우리 오산 시민을 위해서 정말 봉사하는지 그걸 4년 동안을 지켜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시켜놓고도 사실은 주인도 바쁜 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게 주민 참여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평가를 해요. 시민단체 같은 데서. 그렇게 매니페스토 같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전국에는 4년 동안 뽑은 사람들이 4년 동안 뭘 했는지, 또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또 왜 선거할 때 정책 공약을 하잖아요. 공약을 막 남발할 수가 있는데 공약 실천을 제대로 했는지, 또 거기에 중요한 뭐 100대 가제, 50대 가제, 20대 가제, 10대 가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중요성을 가지고 시민하고 공론화를 해서 그 공론화된 것 중에 중요한 것들은 다 4년 내에 잘 실천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요. 안 하면은 뭐예요? 시킨 다음에 지멋대로 일을 안 할 수도 있죠, 사실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엄밀히 말해서 주민 참여라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단체장의 역할이 참 중요하겠다. 그 단체장이 좀 훌륭하면 그 지역도 또 소문이 나요. 그 지역의 단체장이 훌륭하면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요. 거긴 누구가 됐더니 그 지역이 굉장히 삶의 질이 좋아졌더라. 일자리도 굉장히 많이 창출이 됐대더라. 이런 소문이 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전국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말하자면. 여기는 각상욱 시장님이 두 번째인가요?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 어떻게 잘 하시니까 세 번을 시키셨네요. 야. 그래요.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청주에 가든지 딴 데 강의 가면 야, 오산시의 각상욱 시장을 닮아라 말이야. 그 시장이 되니까 오산 시민들이 매일같이 행복하게 웃고 다니더라 말이야. 그냥 너무 좋아서 말이지. 그냥 오산시에 가면 그냥 향기가 풀풀 나는데 그냥 너무 좋은 향기가 나서 너 오산시에 가서 향기 좀 갖다가 냄새 좀 맡고 와라 말이지.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바로 이제 이런 자치단체장의 역할이다. 그래서 평가도 해야 되고 또 어떤 경우는 또 그래 어때요? 아직까지도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앙 집권적 사고에 아직도 있어가지고 만약에 뽑아주면은 그냥 그다음부터는 그냥 자기 나름대로 갑질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평을 우리 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참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얘기를 한 거고요. 또 지방의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좀 빗대서 죄송하지만 대통령은 한 명이고 국회의원은 300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입법하고 행정이 나눠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국회는 매일 시끄러워요. 예, 똑똑한 사람이 300명이 있으니까 서로 똑똑하니까. 근데 대통령은 한 명이니까 그래도 좀 덜 시끄럽죠. 그죠? 어머니 큰일 나죠. 그러다가 만약에 청와대에서 밑에 있는 대통령 밑에 있는 80여 명 되는 분이 나도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큰일 나죠. 예,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도 그런 거 많았었잖아요. 그죠? 궁중에서. 예?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300명이 국회의원들이 거기서 왁자지껄하는 부분의 입법부. 그 다음에 대통령이 한 분으로서 일사불란하게 지휘체계를 갖춰주면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여기 오산시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이 일사불란하게 일을 하지만 그거를 또 견제해주는 의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지만 의회 역할이 굉장히 많이 지금 기능이 뭐라고 그럴까 어떻게 보면 그 견제보다는 협력적 관계가 더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뭐 협력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협력적 관계로 가는 것도 좋은데 지방의회도 일을 잘 하려니까 많은 역할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거 조금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우선 아까 우리 단체장의 역할은 뭐 워낙 상징적인 거니까 뭐 중요한 그런 실질적으로 정책 선거 공약을 추진해야 되고 지방의 자기 지역의 삶의 질을 위해서 또는 무슨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또 청소년의 발전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할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 내가 열거 안 해도 아시니까 선거 공약만 봐도 알 거란 말이에요. 되게 선거 공약은 다 갖고 계시죠? 예, 대개 4년 동안은 그걸 꼭 집에 갖고 있다가 그걸 계속 들춰보면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는 이게 여러분이 모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방의회가 자치 단체장만큼 뭔가 좀 하려면 몇 가지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8가지 정도를 그때 책에다가 쓴 겁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조례 제정권의 법의 위치를 좀 확대하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예, 헌법, 그다음에 법률, 그다음에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그러고 나서 조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조례의 수준을 국회에서 얘기하는 입법부에서 하는 수준을 좀 높일 수 없겠느냐. 근데 이거를 해야 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헌법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헌법에는 뭐예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령의 범위 아니면 뭐예요? 법률도 아니고 그 밑에 있는 뭐예요? 장관령 아래에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장관이 지시했던 것도 어기면 조례에서 통과가 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몇 단계를 고쳐야 돼요? 장관 고쳐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국무총리 영을 또 어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대통령령을 어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법을 어기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의회에서 만드는 조례의 수준을 높이자는 거예요. 확산시키자. 또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 조례 위반을 했을 때 너무 값싸게 처리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례는 그냥 밥 먹듯이 해. 왜? 뭐 벌금 뭐 얼마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한 번 어기고 또 자기 수익 싸움 막 해도 어기고 해도 그 뭐 벌금 내도 아무것도 아니야. 수익에 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권위가 없어요. 조례를 지키려고 하질 않아. 우리 이번에 6월 1일부터 교통규칙법 바뀌잖아요. 그죠? 음주 단속도 바뀌고 자해전 우회전에서 8대2가 10대 빵으로 바뀌고 다 바뀌잖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 가급적이면 뭐에 강화시켜가지고 어떻게든지 술 먹으면 운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 얘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조례의 권위를 좀 높이려면 벌칙을 좀 강화시키자는 거예요. 좀 더. 죄송한 얘기지만 좀 감옥서도 좀 보내고 진짜. 그냥 조례를 어기면 안 돼.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법률에 대한 의견 제출권을 보여야 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직까지도 법률 아래에 있으니까 만약에 법률이 위반될 때는 여기 지방의회에서 의견서를 내가지고 보내라 이거예요. 국회로. 야, 이거 이렇게 저렇게 돼서 이건 이럴 수밖에 없는 거니. 법의 위반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오산시 발전 차원에서 이걸 봐달라. 이렇게 의견을 국회에 보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국회의원들이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국회의원들한테도 요구를 하자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지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 인사권도 지금 아직도요. 여기 그 기초의회 물론 강의회도 마찬가지지만 그 여기 시의회를 가보면 의장님 있고 또 뭐 의장님 있고 또 분과위원장들이 있잖아요. 그 밑에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거기 있는 의장님이 임명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마 몇 명 안 될 거예요. 거기 사무처 그게 다 시장이 임명하고 해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은 의장 말을 듣겠어요? 시장 말을 듣겠어요? 시장 말을 듣죠. 그러면 어떻게 의회가 시장을 견제하겠어요? 못하죠. 적어도 의회에 와서 일하는 사람은 의장이 발령도 내고 또 다른 데로 이전도 시키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지금 우리가 자치입법법으로 지금 국회에 내놓고 있어요. 근데 아직 뭐예요? 지금 국회에서 지금 통과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속상해 죽겠어요. 그리고 이제 지방의회 전문성, 이것도 중요하죠. 아까도 제가 했지만 만약에 이제 그 법률 수준으로 뭘 해야 되겠다. 오산시의 모든 결정은 법이 정하는 수준에서 다 할 수 있다고 하자.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오산시 의회에서 결정하는 내용들이 잘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결정하는 게 참 많아. 좀 잘 몰라가지고. 그럼 이거 곤란하잖아요. 나중에 오히려 주민한테 피해가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서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행도 하더라도 또는 뭐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많이 알아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공부 많이 해서 손해보는 거 있나요? 저도 학교에서 가르치지만요. 이렇게 맨 앞자리 하는 학생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가르쳐보면 알지만 다들 한 60명이 앉아서 저를 딱 뚜려져서 봐요. 근데 머릿속 생각은 다 달라요. 시험 보면 알아요. 시험 보면 다 눈을 초롱초롱 봤는데도 점수 생각 막 나요. 그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요 이렇게 또렷하게 보지만 시험을 못 보더라도 성적은 좀 잘 주세요.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험도 안 봤는데 A 플러스 줄 수 있어요? 어떤 친구는 밤새 공부하고 그냥 매일같이 도서관에서 책 보고 처음 지식해가지고 답안지 잘 썼어요. 근데 그러지 않은 친구나 그런 친구나 똑같이 A 플러스 줘보세요. 부모님들이 난리칩니다. 당신은 정의롭지 않은 교수라고. 어떻게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 구분을 못해? 교수가? 말이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하는 사람은 잘해준다고 칭찬해주고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대로 벌을 줘야죠. 그걸 똑같이 다 줘버리세요. 그러면 누구나 다 뭐예요? 안 하죠. 일도 하는데 돈 주고 일해도 돈 주고 똑같으면 일 안 하고 돈 버는 게 좋아요? 일하고 돈 버는 게 좋아요? 일하고 돈 버는 그러면 대한민국 5천만 명이 다 일 안 하죠. 왜? 일 안 해도 돈을 주니까. 그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아주 각박한 정말 비리가 담긴 부정부패라는 걸 이걸 통해서 경쟁을 하는 건 안 되지만 그래도 한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고 정말 공부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좀 격려를 해줘야 되고 좀 놀고 먹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 야단치면서 너도 좀 해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그게 올바른 그 발전된 방향으로 가는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역할을 지방자치도 마찬가지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의회 의원들에 대해서도 평가를 또 마찬가지로 해줘야 돼요. 열심히 일하는 공부하는 의원이 있고 아닌 의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평가를 해줘야죠. 시민들이. 다음번엔 뽑아주지를 말든가.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전문성, 그 오산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오산시에 대해서 골고루 다 알고 인구가 얼마고 법정동이 몇 개고 말이죠. 관광지는 몇 개가 있고 말이죠. 세마대가 있고 뭐가 있고 1년에 뭐 관광객이 500만 명이 오고 관광 수입은 무슨 1,500억인데 뭐 그거는 어디에 쓰고 이렇게 다 머리를 잘 외우고 있으면서 오산시를 생각하는 사람과 뭘 물어보면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우리 저기 직원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왜 시켜? 세비는 왜 받아가?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행정사무관사 이것도 좀 철저히 하자는 거죠. 서로 끼리끼리 봐주기 하지 말고 철저하게. 왜? 누구 때문에 하는 거죠? 오산 시민 때문에. 오산 시민을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오산 시민이 억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철저히 해주자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관심을 갖고 주민들이
또 요거 이제 많이 하죠. 이제 인사청문회는 그 광역에서는 거의 다 해요. 지금 광역에서는 뭐 예를 들어 부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지역 공사들을 많이 만들 공기업들을 지역 공기업이 많이 만들어요. 사업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공기업장들 혹시 뭐 자기가 쓰던 선거 관리할 때 선거 때 도움 줬던 사람 전문성도 없는데 쓴다든지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이거 말이야 그냥 말아먹어요. 그냥 그 돈이 누구 거예요? 주민들 거예요. 주민들 거. 그래서 이런 거를 철저하게 해서 인사청문회를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후원의 제도가 없어요. 다만 아쉬운 거는 지방의원들도 사실 일정 부분 정치를 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그런데 국회의원은 후원회가 있는데 지방의원은 아직 후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거 없이 명예직으로서 좀 버티도록 했던 그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조금 일을 더 하려면 지방의회도 좀 후원의 제도도 두고 아까 여기 얘기했던 여기 전문성 강화에서도 좀 그 비서관이나 보좌관은 없더라도 지금 국회의원은 8명이 있거든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이제 도의회나 기초의회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한두 명은 보좌관을 해서 그 의원님들이 연구를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하자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법이 이제 가 있는데 안 되고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정부 자 이게 이제 지금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조금 전까지 알아야 될 지방정부가 이제 갖추고 있는 구성, 그죠? 그러니까 입법, 사법 이런 쪽에 관련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정부하고 그러면 이게 정치하고는 어떤 관계를 될까? 참 이게 정치로 가게 되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예. 그래서 이 정책 관계 지금 여기도 보면은요 여기 충청권이 이렇게 충청을 제가 했는데 충청권은 광역단체가 몇 개가 있을까요? 여기에 4개가 있어요. 4개가. 그죠? 충청남도가 있고요. 충청북도가 있고 대전시가 있고 세종시가 있고.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수도권이 너무 비대하니까 그럼 어떻게 수도권에 버금가는 걸 좀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세종시를 여기다 만든 거예요. 근데 원빈 보면 이걸 보면은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 먼 데 있는 예를 들어서 부산 지역이나 강주 지역은 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이게 자기네 그 지역보다는 여기가 서울이 좀 가깝잖아요. 좀 가까우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지역조차도 뭔가 상당히 수도권에 가깝게 좀 이득을 보는, 물론 오산시는 더 가깝지만 여기 이제 충청권도 가깝단 말이에요. 다른 지역에서 볼 때는 여기 이런 지역에서 볼 때보다 가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제 판단하냐.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지역에 저도 이제 청주에 있지만 이런 거에 많이 관여를 하지만 어떻게든지 이거를 서울의 것들을 좀 전국에 골고루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우리가 좀 하자. 우리가 이득 보기보다는 우리가 중간에서 나눠주는 역할. 그래서 호남도 나눠주고 영남도 이런 역할을 좀 우리가 해보자.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수도권만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좀 하자는 얘기도 있고요. 또 인천은 인천대로 난리예요. 수도권은 어디예요? 수도권은 서울, 경기도, 인천시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인구가 100만 명 넘는 데가 다 어디 있다고요? 서울 옆에 다 붙어 있어요. 수원시 그렇죠. 고양시 그렇죠. 하나 빼면은 창원은 저 밑에 있지만 성남시가 그렇죠. 그리고 그 주변에 또 인구 많은 뭐 부천시도 있죠. 용인도 지금 100만. 용인시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현재 깜빡했어요. 자, 이렇게 주변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를 갖다가 만약에 강역시를 시켜주면 다른 지역은 또 뭐라 그러냐? 야, 바로 서울 옆에 강역시를 또 만드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누가 현재 중에서 그런 부분에서 애증의 관계가 있냐면 인천시가 그런 게 있어요. 인천시가 가까운데 광역시니까 너는 수도권이니까 혜택이 너무 많아 이렇게 하면서 다른 광역시는 또 인천시에 그 역할을 줄여주라는 거예요. 줄여주라는 거. 그래서 인천시가 참 많이 컸죠. 여러분 옛날에 배울 때 저만 했도요. 어땠냐면 서울, 부산, 대구였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가요? 서울, 부산, 인천이에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뭐 10년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서울, 인천, 부산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많이 컸거든요. 이걸 어떻게 좀 우리가 역할 분담을 좀 해줘야 돼. 이게 정치적 문제들이거든요. 이거 보세요. 이거 아시죠? 어디예요? 예천군의회. 예천군의회 미국과 아주 난리 쳤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지금도 그게 해결이 안 됐대요. 지금 이거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정치인들의 갑질이거든요. 일종의 말하자면. 네.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이게 좋을까? 정치에서 이 지방정부의 역할을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래서 여기 몇 가지 기능별로 나눠보니까 우선 이 정당 정치의 이 문제점이 좀 많은 게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선 첫째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산이 중요하냐, 지방자치의 독립성이 중요하냐. 이게 둘 다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 하는 얘기가 뭐에 있냐면요. 모든 결정은 지역 주민들이 다 선거를 통해서 결정하자는 주입니다, 이게. 그래서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고 지방의 선거도 다 모든 게 주민이 직접 표를 던져서 결정하자는 주의예요. 그게 풀뿌리 민주주의거든요. 근데 그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정당이 있어요, 정당.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그 정당 하는 사람들이 이게 그냥 중앙 정치만 하는 게 아니라 지방 정치까지 관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오산시에도 분명히 다 정당별로 의회가 협의회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선거 때 되면 그 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광역위원회나 기촌이나 단체장에 대해서 후보 공천을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한시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이나 의회의원은 무소속 출마를 좀 하는 게 어떤가 한시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게 도저히 정당하고 관여가 안 돼버리면 결국은 다시 정당 공천을 하지만 무소속으로 해서 자유롭게 결정을 잘 하게 되면 그대로 계속 가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정당이 바뀌면 돼요. 정당이 내가 지방 자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그래서 정당 안에 지방분권위원회도 두고 지방자치위원회도 두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전문가를 모셔와서 지방의회의원이라든지 단체장에 나갈 때는 거기서 교육도 같이 하고 밤새고 토론도 하고 정당에서 훌륭한 사람을 배출해서 후보자로 공천을 해준다든지 정당이 바뀌어버리면 돼요. 정당에서 아이디어를 막 만드는 거예요. 오산시의 발전을 정당에서 막 만들어주는 거예요. 100가지, 500가지 오산시 발전에 대한 아이디어를 자꾸만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당에 대한 신뢰가 가겠죠. 점점 더. 그래서 정당이 기왕이면 지방자치 발전에도 참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선거 공약, 정책 이행 평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거 공약을 제대로 꼼꼼하게 지역 여론을 바탕으로 해서 가능한 거, 실천 가능한 거, 예산 가능한 거, 허황된 것보다는 주민들을 속이면 안 되니까요. 이걸 그 대신에 역으로 지방 우리 주민들이 3, 4, 5 모여서 자기 지역별로 그거를 후보자들한테 요청서를 미리 내는 게 좋아요. 미국은 다 그렇게 하거든요. 미리 사전에 자기 지역의 문제를 미리 제출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선순위를 발표하게 돼 있어요. 우선순위를 발표를 후보자가 안 해버리면 뭐예요? 그거 무시하는 걸로 알고 다른 후보를 찍으면 되니까.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저 후보는 이걸 안 해줄 모양이구나. 이게 알게 되면 이 지역을 위해서 일을 안 할 뿐이니까 다른 분 찍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검증을 해주시면 돼요. 한두 달 전에 리스트를 만들어요. 우리 지역엔 이런 걸 꼭 해달라는 걸 10개 정도 만들어가지고 제출해줘요. 그리고 답을 달라. 너가 얼마나 가능하냐. 이 10개 중에 우리 지역에서 몇 개를 할 수 있느냐. 그걸 답을 달라. 그래서 많이 해주는 후보에게 표를 주면 되는 거예요. 일단.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선 정당 정치의 관계가 좀 개선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건 아시죠? 뭐 지방자치 선거, 기초자치단 선거, 이건 아시죠?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지금 내가 여기서 얘기는 길게 안 하겠어요. 이거는 워낙 그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연동제 비례대표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국민들이 잘 몰라요, 진짜. 이거 참 걱정이에요, 진짜. 그게 이제 중요한 건데. 연동제 비례대표제는 여러분들 지금 1인 2표 하시잖아요, 지금. 현재도, 그죠? 가가지고 자기 지역의 후보한테 표를 하고 또 하나는 정당에게 표를 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병립형 선거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연동형으로 바꾸는 거예요. 병립형은 뭐냐? 자기 지역을 찍으면 자기 지역 표를 그냥 끝나버리는 거고, 정당표를 찍으면 정당표에 거기 리스트가 있어요, 비례대표. 거기에만 해당돼서 할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연동제는 뭐냐? 처음부터 정당에 던진 표의 정당 지지표 퍼센티지만큼을 비례대표제에서 할당해 주는 겁니다. 할당해. 근데 그거를 다 100% 할당해 주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패스트트랙에 있는 건 얼마나 해준다고요? 그거에 의해서 반만, 50%만 우리는 해주는 거예요.
꽤 복잡하지. 그러니까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짜증이 나고. 그죠? 그래서 300석에서 253석하고 47석이었다가 그거를 225석에서 75석으로 바꿨으니까 비례대표가 75석으로 28석이 늘어나긴 했지만 50%밖에 반영이 안 되니까 그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반영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선택할 거냐, 이거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거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투표를 딱 하고 나서 손 떠나면 어떻게 해요? 4년 동안은 뭐 어떻게 한 방법이 사실 없어요. 특별히 그 후보 당선자가 정말 그 시를 그냥 완전히 부도를 내거나 아니면 현행범으로 누구를 그냥 죽였거나 이러기 전에는 그럼 뭐 해야 돼요? 주민소환을 해야 되거든요. 주민소환이 거의 성공이 못했어요. 지금까지 4년 동안에. 그래서 그 직접 민주주의를 하기 전에 선거 때 제대로 선택을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자, 그걸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거기 제가 교재도 썼습니다만, 그래서 결국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 후보자들의 리더십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오산시에서 될 만한 사람들을 좀 수첩에 좀 적고 다니세요. 이렇게. 적고 다니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본인이 나오면 돼요. 본인이 나오면 돼요. 자기가 쓸만한 사람을 수첩에 적는데 쓸만한 사람 없어. 아이씨, 오늘도 못 적었네. 그러면 본인이 나가, 본인이. 내가 제일 잘할 것 같다. 그럼 본인이 나오면 돼요. 쑥스럽게 뭐 본인이 막 뒤에 숨어서 그러지 말고, 정말로 필요한 건 뭐냐, 진짜 이 지역에서 4년 동안 좀 우리 위해서 일해줄 사람 같다, 그거를 좀 기억해 두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평상시, 선거 때문에 좀 그러니까 평상시에 야, 저 사람이 한번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의견도 좀 들어보고 그래보자. 어떤 의사가 있는지. 그래서 자꾸 검증을 해가다, 이거 검증.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적거든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물건도 저기 써본 물건 우리 고객이라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A 상품을 계속 쓰면 시장 가면 무조건 A 상품만 쓰잖아요. 그죠? 어떤 집에서 B 상품을 쓰면 시장 가면 무조건 B 상품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바꿔보면 불안해요. 이게 혹시 잘못될까봐. 그러니까 평상시에 테스트를 여러 번 해보시라고요. 여기저기 A당, B당, C당을 여기저기 테스트를 해보시고 평상시 선거 때 하지 마시고, 그래서 미리미리 좀 자기 나름대로 한 5명 정도 이렇게 좀 수첩에 적어놨다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선거 때 대해서 꼼꼼하게 딱 찍어내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자, 어쨌든 이런 거를 우리가 좀 리더십을, 뭐 거기에 리더십을 뭐 키우는 건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아요. 무슨 정열적이어야 된다,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뭐 국제적인 인식이 있어야 된다, 뭐 경제적 마인드, 뭐 그건 뭐 좋은 얘기는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시민단체가 그런 역할을 중간에서 해주는 거죠. 후보자들 검증도 해주고, 매니페스토 단체 같은 데서 어떤 후보자의 경력이나 이런 거를 다 꼼꼼하게 해주고, 또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그런 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주고, 그런 중간 역할을 또 시민단체가 해주는 거죠. 말해서 또 어디서 해줘요? 언론에서도 또 해주는 거고요. 또 되게 그런 거 하잖아요. 또 선거 때 되면 토론하잖아요. 토론. 그 토론 방송 꼭 보셔야 돼요. 자기 지역에 나온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토론을 통해서 비교를 해보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방 정치와 관계에서 좀 필요한 거다 하는 얘기고, 이게 다 뭐예요? 지난번 있었던 우리 지방선거, 이게 지금 광역단체장에서 2군데만 빼고 지금 17군데 중에서 15군데가 이제 우리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이고 나머지는 이제 자유한국당인데, 이게 선거에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뭐 선거가 국민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이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또 다음번은 어떻게 될지, 내년 또 총선은 어떻게 될지, 뭐 이거는 국민의 선택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선택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하자면. 예. 그래서 이제 지방정부, 그래서 이제 거의 끝부분인데요. 이제 민주주의. 그럼 이제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민주주의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가요? 아닌가요?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인가요? 아닌가요? 민주주의 국가지 진짜 우리.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래도 34개 OECD
가맹국이거든요. OECD 국가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선진국이면서 경제도 발전하고 또 민주주의도 발전한 그런 나라들이 들어가는 하나의 클럽의 서클이거든요. 그게 34개가 가입이 돼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도 28번째로 가입을 한 당당한 선진국가거든요. 민주주의 국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해서 할 때 그 민주주의의 자치분권하고 가장 핵심으로 관련되는 게 뭐라고요? 바로 지방화라는 거죠. 지방. 로컬라이제이션. 민주주의가 발전한 국가일수록 지방자치가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중앙집권을 갖다가 영어로 하면 센트럴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중앙집권. 모든 걸 중앙에서 결정해요. 그 옛날에는 다 뭐예요? 새마을 사업 하면은 지방이 다 똑같아요. 지붕도 다 똑같이 파란색이야. 그냥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탈피해서 지역만의 특성을 위해서 이게 지방 분권하고 지방 자치를 하고 있으니 지금은 뭐예요? 거기서 탈피를 해야 돼요. DE를 앞에 붙이면 돼요. Decentralization. 그게 뭐예요? 지방 분권이에요. 영어적인 표현으로. 근데 그걸 더 확실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뭐냐? 그게 지방화예요. Localization. 오산은 오산대로, 수원은 수원대로 가자는 거예요. 오산이 수원하고 같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오산은 오산의 특성을 가지고, 오산의 역사성을 가지고, 오산의 산업적 구조를 가지고 그 지역을 나름대로 발전시키자는 거예요. 그게 로컬라이제이션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지예요. 뜻이에요. 그 뜻을 잘 거기에 반영시켜 그게 민주주의죠. 그러니까 오산의 민주주의가 잘 된다는 말은 오산 시민들이 이 지역을 위해서 얼마만큼 자유롭게 참여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오산시청에 자주 나오고 오산시 의회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게 꽉 막혀 있다면 오산시는 민주주의 시가 아니에요.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시장님도 자유롭게 볼 수 있나요? 의회의원들도 만나서 좀 얘기 좀 할 수 있나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민주주의가 잘 되고 있는 오산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느 지역에 가보면요. 시청 앞에 그냥 천막을 거의 1년째 쳐놓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아직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시 당국하고 특정 민원인하고 관계가 아직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 얼핏 보면 뭐예요? 뭔가 해결하는 문제 해결 능력이 약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리더십이 잘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민주주의가 된다는 말은 소통도 잘 되고 대화도 잘 되고 아량도 들고 서로 주고받고 이웃하고 함께 협력하고 이런 관계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중간 역할을 사실은 뭐예요? 시장이라든지 의회 의원들이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면서 편가르기 하고 저 지역하고 이 지역 쌈붙이고 이러면 이건 정치하는 기본적인 자질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우리의 50배거든요. 미국도 저렇게 통치하는데 겨우 50분의 1밖에 안 돼. 이 조그만 나라에서 매가지 직별로 쌈박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정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지난번에도 보면은 이 대구 경북 단체장 포항 지진 특별법이 아직도 안 만들어졌나 봐요, 지금. 그 지진 날 때 난리 났어요. 구품 보내고 그랬었어요, 우리. 지금 이런 부분은 그 지역 사람들을 볼 때는 곤란하죠. 그러니까 지난 3월 29일 날 대구 경북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이걸 국회에 좀 내놨는데 안 되고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는 그분들 아직도 학교 같은 데서 텐트 치고서 지금 살고 있는 게 많아요. 지금 또 이건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지난번에 뭐죠? 강원도 산불. 그 산불 지금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거기도 지금. 엄청나게 불났잖아요. 그 저기 고성 지역, 강릉 지역, 인제군 지역 불났는데 거기도 기초 단체들이거든요. 자기네 것만 가지고 안 돼요. 국가 중앙 정부에서 그런 때는 같이 협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자치분권하고 지방자치하자고 그래서 국가하고 이 오산시가 완전히 단절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 절대 아니죠. 이거는 여기서 다른 데로 하되 이 오산시의 재원만 갖고 안 될 때는 국가가 뭐예요? 보충성에 올려서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같은 대한민국의 한 그 부속 기초단체니까 그건 전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큰 일이 있을 때는 중앙정부가 관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방정치하고 민주주의에서 같이 갈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 돼야 되고 그 민주화를 얘기할 때는 이거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 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할 것 같아. 자, 자유화, 평등화, 균등화, 인간화, 문민화, 제도화, 분권화, 지방화, 개방화 세 개 요게 다 뭐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쭉 민주주의 하자고 외쳤을 때의 핵심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자녀들한테 가서 얘기할 때 너 민주화가 뭔 줄 알아? 그러면 요거 얘기를 꼭 해주세요. 요거. 민주화는 자유, 모든 국민에게 자유를 주는 거야.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좀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법 앞에서 평등을 지켜주는 거야. 모든 국민들이 좀 균질되게 균형 발전을 하는 게 균등화야. 모든 인간이 인간적으로 살고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야. 모든 군인이 뭐야? 군인의 지배를 받거나 독재자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민간인들이 중심이 되는 거야. 제도와 모든 거는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줄 잡고 빽 이런 게 아니라 제도에 의해서. 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대학 입시 제도가 있죠. 그 다음에 군대 가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걸 공정하게 해줘야 돼요. 예. 대학 입시할 때 시험, 지난번 숙명여고인가 어디에서 왜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아니, 국민들이 화내죠. 자기 자녀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 제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권화, 아까 얘기했죠? 이거는 바로 이게 뭐예요? 지방화란 말이에요. 여기 지방화, 분권화 같이 가는 거죠. 개방은 뭐예요? 완전히 북한처럼 폐쇄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하고 공유를 한단 말이에요. 정보를 교류한단 말이에요. 세계화. 그래서 글로벌라이제이션하게 오산수도 전 세계 시민들하고 같이 함께 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데서 갈등이 생길 수 있죠. 만약에 중심지에 무슨 조선족 또는 무슨 외국인들이 와서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가 좀 살벌다. 그럼 그거 안 되잖아요. 지금 유럽도 난리예요. 지금 난민 때문에. 지금 그 처리 때문에 지금 유럽 그 민주주의 국가인데도 고민하고 있어요. 전 세계를 갖다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대준다 해서 해주려다 보니까 난민이 너무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미국은 어때요? 트럼프 대통령? 멕시코에다 장벽까지 지금 만들려고 참 큰 문제. 지금 전 세계가 정말 골치 아파요, 지금.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이 있다. 이런 게 이제 민주화에 관련된 거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앙집권을 권력 분산으로 가야 되고, 또 중앙정부의 사무를 많이 지방으로 이양시켜주는 중앙정부 공무원들의 의식이 있어야 되고, 아까 얘기했죠? 국민발안제나 국민투표제나 국민소환제를 좀 활용하자는 거죠. 여기 국민발안제는 뭐예요? 주민이 아이디를 내는 거예요. 주민이 이런 걸 하자고. 몇 사람 모여가지고 일정 규모가 있어요. 숫자. 그 다음에 여기 주민투표제는 뭐예요? 단체장이 잘 못할 때 주민들이 일정 숫자를 모아가지고 저 사람 임기 다 채우지 말고 중간에 도중하차 시키자. 이런 거 투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소환. 그래서 리콜하는 거. 리콜. 우리 물건 잘못하면 리콜하잖아요. 그래서 주민 소환하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지방자치단체는 협력을 좀 해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 같이. 왜냐하면 지방이 재정이 어려우니까. 아까 얘기했죠? 중앙정부, 지방에서 협력사회 강원도 산불 났을 때 강원도 지사도 나오지만 대통령도 직접 나서는 거예요. 너무 피해가 크니까 지방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일단 국가가 함께 협력을 해줘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 국민이 성원해주고 후원금도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하죠.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하면 뭐가 좋으냐면요, 예산을 쓰기가 수월해지는 거예요. 돈을. 그래서 국가가 불공평하게 다른 지역이 화내잖아요. 왜 거기만 돈 줘? 이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자치공무원 발전에서 지방정부는 자치공무원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연결을 시키고 중앙과 지방의 갈등 해결하는 데 좀 단체장들이 앞장서줘야 되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그러니까 오산시하고 화성시가 서로 싸우면 안 돼요. 주변의 인근 안성시하고도 좀 친하고 서로 협력해야 돼요. 그 지역 비슷한 데가 많거든요. 쓰레기 문제도 있잖아요. 개천 문제도, 하천 문제도 있잖아요. 이거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헝가리에서 이거 사건 났을 때 어떻게 지금 세르비아까지, 크로아티아까지 수색해달라는 거 왜 그럴까요? 다뉴브강이 10개 나라를 흘러가거든요. 그러니 시체가 떠내려가가지고 헝가리 밖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에서 도와줘야죠. 우리나라 하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지역을 꿈틀거리면서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수질도 개선할 수가 없고 농사를 짓기도 어렵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예요? 이웃 단체하고 협력해야 돼요. 그 단체장끼리도 협력해야 되고 주민끼리도 협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민끼리도. 너무 이기적, 집단 이기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거. 그 다음에 더 크게는 수도권, 비수도권 이 문제. 지금 지방은 사실 이 수도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KTX가 있다고 좋아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부산에서도 아프면 서울에 와서 치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려갈 수가 있으니까. 이건 별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거죠. 이런 부분. 그래서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을 조화를 해야 돼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분권과 균형의
상생과 조화를 했는데요. 제가 하나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면서 끝내겠습니다만은 이 선진국 중에 하나에 프랑스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프랑스에 국기가 있어요. 3색기예요. 3색기 세 가지 색깔. 3색기 무슨 색이죠? 빨강색, 파랑색, 흰색이에요. 이 세 가지가 상징하는 뜻이 있어요. 자, 파란색은 뭐죠? 자유죠, 자유. 프리덤, 자유. 자, 흰색은 뭐죠? 흰색은 백색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평등이에요. 평등, 이퀄리티. 근데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자유와 평등은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아, 자유는 정말 알도 안 되면 뭐나 다 뭐 언론에 집회 이런 거 다 평등은 법 앞에서 평등 다 이렇게 돈 이런 거 없이 다 1인 1표 뭐 다 똑같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 번째 걸 잘 몰라. 세 번째 이 붉은색은 뭘까요? 이게 바로 프라터니티라고 해서 말하자면 박애 정신이에요. 박애 정신은 뭐예요? 강원도에 산불이 났을 때 내 지역이 아닌데도 돈을 내주는 거예요. 우리 12월 달에 가면 사랑의 열매 사잖아요. 그죠? 적시사 해금 내잖아요. 왜? 내 지역이 아니고 누군가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누군가라도 어려우면 도와주자는 거예요. 독거노인 도와주고 소년소녀 가장 주고 그 장애인들 도와주자는 거예요. 왜? 온전하지가 않으니까. 그게 뭐예요? 박애예요. 근데 왜 프랑스는 민주주의 국가인데 요 자유평등만 되면 충분한데 박애까지 넣냐 하는 거죠. 그게 없으면 인간적인 관계, 휴머니티간 인간의 삶의 질, 인간다운 세계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유와 평등만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역할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부잣집에 가서 돈 그냥 뺏어 올까요? 기생충해서 그러던가요? 아니, 이거는 자기가 열심히 고생해서 돈을 벌었는데 왜 뺏어가? 대개 집에 갈 때 여러분들 다 집에 돌아가면 저녁에 일을 다 하고 가면 자기 집이 어딘지 자기 집을 찾아가요. 자기 집이 산꼭대기에 있어도 자기 집 찾아가고요. 부잣집 큰 대골집에도 자기 집 찾아가고요. 다리 밑에 있으면 다리 밑으로 가요. 자기 집으로. 왜? 자기 집에 안 가면 어떻게 도둑놈 되는 거거든요. 남의 집에 무단 침입이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관계를 인간적인 관계로 해주는 게 그게 뭐예요? 박애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는 반드시 뭐예요?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 나눠줘야 돼요. 베풀어줘야 돼요. 잘 사는 지역은 못 사는 지역에 베풀어줘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균형 발전이에요. 자치분권은 자기 능력대로 가는 것이지만 균형 발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사는 지역이 있고 못 사는 지역이 있을 때는 어떡할 건가? 못 사는 지역도 좀 도와주자는 겁니다. 왜?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가요?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은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같이. 그래요? 어떻게 가요? 선진국으로 가는 거예요. 선진국. 오산시만 제일 잘 살고 주변시는 다 못 살면 그거 오산시 좋을 것 같죠? 안 그래요? 다 지역 주변에 거지들이 다 오산시로 몰려와요. 오산이 그냥 큰 걸개를 큰 욕치 거지들이 와서 오산시 잘 사니까 거기서 텐트 치고 막 살아요. 그러면 오산시민이 얼마나 싫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산시 안 오도록 하면 오산시만큼 다른 지역도 잘 살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 골고루 잘 살아야만 오산시도 피해를 안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치분권도 중요하지만 균형 발전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나라들이 대표적인 나라가 이렇게 큰 홍콩, 스위스, 싱가포르, 미국, 네덜란드, 아일랜드 이런 나라들이 그렇게 잘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이런 정도로 하겠는데 우리가 작지만 큰 나라는 뭐 더욱 좋은 곳이고 네덜란드나 스위스나 홍콩이나 싱가포르 이런 건 도시국가 300만 명도 안 돼요. 이런 조그만 나라인데도 세계 경쟁이 1위야. 그건 뭐야? 전 지역이 골고루 다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을 하면 딱 한 가지 가정이 있어요. 서울 수준만큼 전국을 다 만들어주면 우리 대한민국은 그냥 선진국 가는 겁니다. 그 차이가 계속 크면 클수록 우리는 자치분권으로서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 갭을 축소시켜주는 작업을 우리가 자치분권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오산시도 서울시하고 비교했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그거를 채워주는 부분을 해주는 것이 자치분권, 지방자치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앞으로 항상 행복한 오산 시민이 되시고요. 이렇게 많은 좋은 그런 오산시의 좋은 것들을 오산 시민만 보지 마시고 전국에 있는 사람이 다 보고 세계에 있는 사람이 다 와서 볼 수 있도록 더 많이 선전해 주시고 이런 축제 같은 거 좀 불러주시고 초청도 해 주시고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시면서, 그러면 행복하게 지내시기만 하지 말고 돈도 좀 보시고, 그래서 수익도 좀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생산적이고 균형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복지가 발전된 오산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 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